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그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나는 눈을 감았지만 온몸의 감각은 오히려 날카롭게 곤두섰죠. 후회 안 할 겁니까? 후회는 당신이 할지도 모르죠. 내겐 잃을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잃을 건 많지. 마음. 그의 손이 내 볼을 감쌌어요. 거친 바닐로 굳어진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묘하게 뜨거웠어요. 나는 무너지는 담장처럼 그의 손길에 기댔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의 그 마음이 제일 갖고 싶어요. 솔직하시네요. 솔직해야지. 어차피 우리 어린애들처럼 숨기고 밀당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이 중년의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껴본 게 언제였던가요? 나는 조용히 그의 허리춤을 끌어당겼죠. 그러니까 후회는 나중에 하죠. 지금은 그럽시다. 서로의 입술이 마침내 닿았을 때 온 세상이 멈추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야릇한 농촌 로맨스가 시작된 건 바로 이 순간의 갈망 때문이었어요. 저희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허리까지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여기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오늘 하루가 특별해질 겁니다. 지금 방문 걸어 잠그고 볼륨을 높여주세요. 저는 미영 58살입니다.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경상북도 산골짜기, 이름도 생소한 고개리라는 곳으로 내려온 지는 이제 겨우 3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저는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죠. 남편의 사업 실패, 이어진 이혼, 그리고 혼자 힘으로 버티려 했던 작은 가게마저 기울면서 저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남은 것은 서울의 살풍경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의 일부와 깊은 상실감뿐이었어요. 인생의 후반을 맞이한 제가 귀농을 택한 건 말 그대로 도망이었습니다. 이곳 고개리는 휴대폰도 잘 터지지 않고 젊은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외딴 마을이었죠. 저는 이 낡고 정겨운 시골집에서 흙을 밟으며 제 상처를 덮고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려고 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매우 따가웠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중년의 도시 여자를 경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특히 마을의 남자들은 더욱 그랬어요. 저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과 함께 노골적인 유혹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귀농을 위해 이 낡은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오던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풀고 있는데 땀으로 범벅이 된 중년의 남성들이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죠. 그중 한 명이 이곳 이장, 덩치가 좋고 얼굴이 벌개진 50살 언저리의 남자였어요. 아이고 새댁, 아니 새 아주머니, 힘드시죠? 이장 박태근이라고 합니다. 그는 저에게 새댁이라는 호칭을 썼다가 얼른 아주머니로 고쳐 불렀지만 그의 입꼬리는 여전히 야릇하게 올라가 있었죠. 그 옆에는 이혼남이라 소문난 정비사 아저씨, 그리고 늘 술 냄새를 풍기는 퇴직한 공무원 아저씨까지 온갖 남자들이 저를 에워쌌어요. 혼자서 이 많은 짐을 어떻게 다 풀라고. 남자 손이 필요할 텐데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우리가 뭐 시간 남아도는 사람들이지. 이장 아저씨가 팔뚝을 걷어올리며 껄껄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분명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경계심을 세웠지만 겉으로는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혼자 할게요.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제 몸을 천천히 훑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흔히 겪는 일이었지만 이 외딴 시골에서 이런 노골적인 시선을 받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이었죠.
그리고 그중 유독 말이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짙은 성캡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집 나르는 것을 묵묵히 도와주던 남자였죠. 그가 바로 상필이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노총각이었고 마을에서는 가장 부지런하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으로 통했어요. 그는 다른 남자들처럼 말을 하거나 눈빛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힘든 짐을 들어 나를 뿐이었죠. 저기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성캡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땀으로 젖은 얼굴은 투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순수해 보였죠. 이웃에 사는 상필입니다. 김상필? 뭐 할 일 없어서 거드는 겁니다. 그의 말투는 어딘가 서툴렀지만 그 순수함이 오히려 제 경계심을 조금은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다른 중년 남자들의 끈적한 유혹 속에서 유일하게 상필에게서 작은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결국 그 수많은 유혹들을 뒤로하고 이 투박하고 순박한 노총각을 선택하게 될 줄은. 속직히 거대한 그 크기와 매번 계속 서 있는 그것?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격렬하고 뜻밖의 로맨스로 장식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시골의 적막함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도시의 소음 대신 들리는 건 풀벌레 소리뿐이었죠. 낡은 집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저는 상실과 고독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이곳에서 마음을 다잡고 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외로운 중년의 제가 이 유혹 가득한 시골 남자들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두렵고 기대되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미 외로움에 목마른 상태였어요. 고게리에서의 생활은 고단하면서도 묘하게 평온했어요. 중년의 저는 서둘러 잊고 싶었던 도시의 기억들을 흙먼지 속에 묻으려 애썼죠. 농사일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괭이질 한 번에 허리가 뻐근했고 삽질 몇 번에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이 오히려 제 심장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땀에 젖어 하루를 마감하고 깊은 잠에 빠지는 그 단순함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문제는 마을 남자들의 끈질긴 관심이었어요. 특히 이장 박태근인지 겁나 큰 거근 인지 거의 매일 저의 낡은 집을 기웃거렸죠. 그는 마을 회관에 가야 한다느니 농자재를 빌려줘야 한다느니 하는 핑계를 대며 저를 만나려 했어요. 미영 아주머니, 박고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허리 다 상해요. 내가 이장인데 이럴 때 도와줘야 쓰지. 이장은 늘 친절을 가장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제 목덜미나 허벅지를 노골적으로 훑었어요. 한 번은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땀을 식히는데 이장이 제 옆에 털썩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아주머니, 밭일이 힘든 게 아니고 밤이 외로운 게 힘든 겁니다. 도시 생활 접고 여기 와서 그런 거 다 끊고 살 수는 없을 텐데. 중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이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에이, 뭘 또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사람이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깁니다. 나도 혼자 산 지 꽤 됐고, 아주머니도 혼자시죠? 둘이서 뭐 숨기고 살 것 뭐 있나요? 요즘 세상에. 그는 마치 제가 이미 그의 유혹에 넘어온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의 끈적한 시선과 야한 농담은 저를 심리적으로 위협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외로움 속에 있던 저에게 잊었던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새기게 해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에휴, 저는 그 역겨운 유혹 속에서 묘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갈망을 느꼈죠. 하지만 상필은 달랐어요. 젊은 중년의 그는 이장과는 달리 늘 밭에서 일만 했죠. 그는 제가 허둥대는 모습을 보아도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도움을 청할 때만 묵묵히 와서 일을 처리해 주었어요.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가 트랙터로 밭을 갈아줄 때나 무거운 비료 포대를 옮겨줄 때 그의 등에서는 순수한 노동의 땀 냄새만 났어요. 상필과의 첫 번째 뜻하지 않은 신체 접촉은 제가 귀농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어요. 저는 낡은 작업복 티셔츠를 입고 마당 수도가에서 땀을 씻고 있었죠. 시골집이라 마당에서 대충 세수를 하고 옷에 물을 적시며 더위를 식히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저는 앞치마처럼 두른 수건만 믿고 상반신을 시원하게 적시고 있었죠. 그때 밭에서 돌아오던 상필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농기구를 고치러 제 집 뒤편 창고로 가는 길이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그의 걸음소리가 마당 근처에 닿았을 때 저는 방심하고 상체를 숙여 세숫대야에 물을 퍼올리고 있었어요. 땀으로 젖은 얇은 티셔츠는 이미 몸에 착 달라붙어 속옷의 윤곽과 몸의 굴곡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죠. 게다가 제가 상체를 숙이면서 옷깃이 흘러내려 제 가슴골이 뜻하지 않게 노출되고 말았어요. 순간 상필의 걸음이 우뚝 멈췄어요. 저는 그의 멈춘 발소리를 듣고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수건으로 상체를 가렸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그의 시선은 찰나의 순간 제가 천천히 노출했던 그 부분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귀 끝까지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뭔가 쑥 올라온 듯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낡은 작업복 아래로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그의 목소리가 몹시 떨렸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큰 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아닙니다. 제가 부주의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저도 모르게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어요. 제 얼굴도 뜨거웠지만 끈적한 이장과는 달리 순수하게 당황하는 상필의 모습에 저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순수한 갈망을 표현하는 남자를 만나본 것이 언제였던가요? 그는 제 말을 듣더니 힐끔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말했죠. 그럼 저는 이만. 그는 거의 도망치듯 창고 쪽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수도가에 홀로 남아 온몸에 퍼지는 열기를 느꼈습니다. 젖은 티셔츠 아래 피부가 짜릿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죠. 제 신체적 반응은 극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출의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상필의 당황한 눈빛과 바지 아래의 그 커다란 그것을 본 후에는 묘한 흥분과 여성으로서의 정복감이 밀려왔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여성성, 중년의 나이에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줄 알았던 그런 낯선 감각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장이나 다른 중년 남자들의 끈적한 유혹은 역겨움을 주었지만 상필의 순수한 당황과 그 순간 저를 향했던 그의 노골적인 갈망은 저의 외로움을 파고들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그 순간을 되새겼어요. 땀에 젖은 몸, 달라붙은 옷감, 그리고 순식간에 저를 향했던 상필의 뜨거운 시선. 그 사건 이후로 상필은 저를 더욱 피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저를 보면 돌아가거나 마주쳐도 고개만 꾸벅 숙이고 후다닥 지나쳐 버렸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분명 그날의 찰나의 노출이 깊이 박혀 있을 거라는 것을요. 이웃 남자의 눈빛은 중년의 저에게 잊고 있던 불꽃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저는 이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상필이라는 순수한 유혹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다시 마주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죠. 이 갈망이 과연 저를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상필이 저를 피한 후로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저를 압박했어요. 제가 상필에게 느끼는 묘한 감정은 도덕적인 갈등으로 증폭되었죠.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된 중년 여성이고 상필은 저보다 10년도 더 어린 순박한 노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골에서 조용히 잊혀 살고 싶었지 이런 야릇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외부 요인이 이 갈등을 더욱 키웠습니다. 바로 이장 박태근인가 거근인가였죠. 이장은 상필이 저를 피하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이장은 상필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자리를 자주 가졌는데 그때마다 저를 화제에 올렸습니다. 어이 상필이 요즘 미영 아주머니 집 쪽으로 얼씬도 안 한다며? 뭐 젊은 놈이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나? 아주머니는 도시에서 와서 그런지 몸매도 아주 훤칠하시고 손맛도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잡느냐지. 이장은 노골적인 말을 공개적으로 던졌습니다. 상필은 그럴 때마다 얼굴이 붉어져서 술잔만 만지작거렸죠. 저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저는 마을 남자들의 술안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상필을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반일 시간을 늦추거나 일부러 마을 회관 쪽으로 돌아서 가는 식으로요. 저의 이성적인 판단은 이 순수한 남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곳에 도피하러 왔지 관계를 맺으러 온 것이 아니야. 저는 매일 밤 되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예보가 있던 날이었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저는 급하게 밭에 심어놓은 고추 지지대를 보강하고 있었어요. 제 낡은 집은 비가 새기 시작했고 밭은 진흙탕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때 지지대를 묶으려던 끈이 끊어지면서 저는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꺾이는 고통이 느껴졌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저는 혼자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젖어서 작동하지 않았죠. 공포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 외딴 곳에서 중년의 제가 고립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아주머니. 그 순간 빗속을 뚫고 상필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온몸이 젖은 채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기는커녕 제게 몸을 숙여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아까부터 불안해서 와봤는데. 그는 제 발목 상태를 보고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병원 가야 합니다. 뼈 부러진 거 아닐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잠시 쉬면. 무슨 소리예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상필은 망설임 없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뚝이 제 허리와 다리를 감쌌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몸은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그 아래 느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은 격렬하고 뜨거웠죠. 저의 신체적 반응은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젖은 그의 품에 안겨 진흙투성이로 그의 흙과 땀 냄새를 맡았을 때 저는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보호 본능과 함께 강렬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옮겨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구급약을 찾고 젖은 옷을 벗으라고 재촉했죠. 옷 젖으면 더 아픕니다. 빨리 갈아입으세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상필,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다시 들어왔어요. 손에는 뜨거운 수건과 물이 담긴 대야가 들려 있었죠. 발목 붓기 전에 찜질해야 합니다. 혼자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그냥 씻겨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노출 사건 이후 그가 얼마나 저에게 다가오고 싶었는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몸을 맡겨야 한다는 도덕적 갈등에 휩싸였지만 발목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그의 순수한 갈망이 뒤섞여 결국 저는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네, 부탁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젖은 양말과 바짓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부드러운 발목에 닿았을 때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발목을 마사지했어요. 통증보다는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감각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죠. 아주머니 아니 미영.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당신은 도시에서 온 귀한 분이고 나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시골 노총각이라서.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곳에 온 순간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당신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는 제 발목에서 손을 떼고 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속에 담긴 갈망은 폭풍우처럼 격렬했어요. 저도 압니다. 상필, 저도 당신에게서 묘한 위안을 느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순수한 진심 같은 거.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천천히 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흙과 땀 냄새, 그리고 낯선 남자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우리의 거리는 좁혀졌고, 저는 그가 무슨 행동을 할지 알았지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뻗어 그의 젖은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거친 수염이 제 손바닥에 느껴졌을 때 강렬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입술이 닿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두려워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중년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이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갈등을 넘어 서로의 외로움과 갈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마침내 포개졌을 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밖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그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순간 저는 더 이상 후회나 망설임을 느낄 수 없었어요. 오직 수개월 동안 쌓여왔던 외로움과 갈망만이 저를 압도했죠. 그의 키스는 서툴렀지만 그 순수함이 오히려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어린 남자의 채취, 거친 입술의 감촉,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온몸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저를 격렬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의 젖은 작업복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흙냄새, 땀 냄새가 섞인 야성적인 향기가 저의 코끝을 노골적으로 자극했어요. 젊은 중년의 그는 근육이 단단했고 바닐로 다져진 몸은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그의 손은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움직임은 더욱 격렬하고 감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영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당신만 생각해요.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듯 그의 몸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를 원했고 이 외딴 시골에서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그는 천천히 제 젖은 옷을 벗겨냈습니다. 옷이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감각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자극적이었죠. 비에 젖었던 옷이 사라지고 그가 제 몸을 완전히 마주했을 때 그의 눈빛은 순수함과 욕망이 뒤섞여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당신 정말 예뻐요. 그가 진심으로 움츠렸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런 찬사를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요? 그의 시선은 제 몸을 감각적으로 훑었고 저는 몸에 퍼지는 열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즐겼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갈망했던 인간적인 접촉이었죠. 그의 거친 손이 저의 허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고 저도 모르게 신음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긴장감을 극대화시켰죠. 그는 제 말에 복종하듯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입술은 제 목덜미와 쇄골을 따라 내려오면서 잊었던 감각을 깨웠죠. 저는 그의 투박한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잃었던 삶의 의미를 되찾는 듯한 의식 같았어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상실의 고통을 잊고 오직 현재의 감각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밖의 폭풍우마저 잠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순수한 열정으로 저를 대했어요. 저는 그의 귀에 속삭이며 그를 더욱 부추겼죠. 상필, 이렇게 서툴러서야 어떻게 노총각으로 지냈어요? 내가 많이 가르쳐줘야겠네. 제 도발적인 말에 증명이라도 하듯 이 순박한 시골 남자에게 숨겨져 있던 야수적인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안긴 채 제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상실을 잊어버리려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밖은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우리의 체온으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이 순간이 끝나고 나니 저에게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종류의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상필은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저를 깊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당황함과 죄책감, 그리고 저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이 뒤섞여 있었죠. 미영, 내가 너무 심했나요? 당신 아픈데. 아니요. 좋았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제 말에 다시 얼굴을 붉혔지만 이내 제 이마에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 키스는 아까의 격렬함과는 또 다른 종류의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담긴 접촉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가는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이 순박한 노총각 상필과 뜻밖의 격렬한 관계를 맺었지만 그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선 저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어요. 상필과 저의 관계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처럼 빠르게 일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발목을 다친 저는 상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는 매일 아침 제 집에 와서 밭일을 도와주었고 제 끼니를 챙겼으며 밤에는 조용히 제 옆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두려웠지만 그 무엇도 이 중년의 외로운 두 남녀가 서로에게 느끼는 갈망과 애틋함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상필은 낮에는 투박하고 순박한 농촌 남자였지만 밤이 되면 저를 향한 그의 애정은 노골적이면서도 섬세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관계는 이제 단순히 갈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위로가 되었죠. 그는 매일 밤 3번씩 천천히 그리고 감각적으로 저를 다루려 애썼고 저는 그런 그의 순수함과 열정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미영, 오늘은 밭에 고구마 순을 심을 건데 당신이 시킨 대로 거름을 아주 많이 줬어요. 잘 자랄 겁니다. 상필이 땀을 닦으며 씩 웃었죠. 후훗 상필. 농담도 늘었네요. 밤일도 그만큼 잘해야지.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응수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애정 표현이 섞여 있었죠. 중년의 나이에 느끼는 이런 풋풋하면서도 농익은 로맨스는 저에게 잃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어요. 저의 낡은 집은 상필의 온기로 가득 찼고 저는 비로소 이 외딴 시골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장 박태근의 끈질긴 유혹은 상필 덕분에 자연스레 멀어졌어요. 이장은 상필과 저의 관계를 눈치챘고 질투와 불쾌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상필은 묵묵히 저를 지켜주었고 저는 그의 뒤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우리는 완벽하게 연인이 되어 시골 생활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상필과 함께라면 이 외로운 삶을 끝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평온했던 관계의 일상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날은 상필이 군청에 볼 일이 있어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발목도 거의 나아서 저는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죠. 집은 낡았지만 상필이 이것저것 고쳐준 덕분에 살만했습니다. 저는 낡은 찬장을 정리하다가 찬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귀농하며 전 주인에게 인수한 집인데 전 주인이 이사 가면서 두고 간 물건 같았어요. 저는 무심코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흑백으로 찍힌 중년의 부부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기던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앨범 속의 사진들은 이 낡은 집에서 살았던 전 주인의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 속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 사진 속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상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중년의 남녀에게 기대어 있었죠. 그리고 그 중년 남성은 사진 속 상필의 아버지처럼 보이는 그 남성은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의 사업 실패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던 바로 그 악덕 사채업자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태복. 옆에 있는 중년 여성은 상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앳된 얼굴의 상필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앨범 뒷면에는 고개리에서 태복, 순례, 상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상필은 단순한 노총각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채업자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귀농하며 헐값에 매입한 이 낡은 집 역시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쫓기던 시절 김태복에게 빼앗기다시피 넘긴 집을 김태복이 다시 제게 판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상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저에게 접근했던 걸까요?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상필과 나누었던 모든 대화, 모든 신체 접촉, 그의 순수한 눈빛과 헌신적인 사랑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그는 저의 원수의 아들이었고 저의 불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접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믿었는데. 저는 앨범을 쥐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 순박한 노총각과의 로맨스가 사실은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비극과 연결되어 있었다니. 제가 외로움 속에서 갈망했던 진심이 결국 저를 이끄는 덫이었던 걸까요? 문득 상필이 제 집에 와서 처음으로 저를 만났던 날 묵묵히 짐을 나르던 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저의 상황과 이 집의 사연을 모두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가 저에게 느꼈던 순수한 갈망은 혹시 죄책감이나 다른 목적이 섞인 감정이었을까요? 문 밖에서 상필의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죠. 저는 앨범을 숨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안 채로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로맨스는 이제 단순한 중년의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복수와 현재의 진심이 뒤섞인 치명적인 갈등으로 변모했습니다. 상필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낡은 찬장 앞에 서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수건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방금 발견한 앨범은 제 등 뒤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죠. 하지만 제 심장의 격렬한 두근거림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노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영 왔어요. 군청 일 보고 오는 길에 당신 좋아하는 붕어빵 사왔어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져서 말입니다. 상필은 특유의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저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이 남자가 정말로 제 전남편을 파멸시킨 원수의 아들인지 아니면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저에게 순수한 마음을 준 것인지 알 수 없어 극심한 심리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에게 따뜻한 위안을 느꼈던 기억과 현재의 충격적인 진실 사이에서 길을 잃었어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요, 상필. 당신 없으니까 괜히 허전하더군요. 제 말은 평소처럼 야릇함을 섞었지만 제 안의 진심은 이미 수많은 가시로 찔려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피하며 붕어빵 봉투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붕어빵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죠. 왜 얼굴이 좀 창백해요? 어디 아파요? 발목. 아직도 불편한가? 상필이 걱정스러운 듯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길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손이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손이라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죠. 아니요, 그냥 갑자기 쌀쌀해져서 그런가 봐요. 피곤하네요. 상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저를 침대에 앉힌 뒤 제 발목을 천천히 주물러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제 발목을 감각적으로 어루만질 때마다 저는 그의 따뜻함에 무너지는 동시에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회피 본능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평소처럼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는 육체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눈을 감을 때마다 앨범 속의 사진, 그리고 사채업자 김태복의 악마 같은 얼굴이 떠올랐죠. 미영, 왜 그래요? 오늘따라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네.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상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늘 노골적이었지만 오늘은 제 심리적 갈등 때문에 감각적으로도
미묘한 균열이 생겼죠. 아니, 상필. 나 오늘 조금 힘드네요. 당신이 나를 안아줄 때 나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서로의 숨결이 잦아들었을 때 상필은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영, 당신은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얻었는지 알아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침묵이 방안을 채웠고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어요. 그는 제가 앨범을 본 것을 알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 관계에 중대한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그의 의도적인 말이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필? 그냥 전 주인이 당신에게 싸게 팔고 간 거 아니었나요? 당신 아버지가 이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상필은 제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서울에서 큰 돈을 만졌었죠. 나쁜 일로 사채업을 했어요. 그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 전남편을 파멸로 이끌었던 바로 그 단어.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 원래는 그 아버지가 빚 대신 받아낸 집이었어요. 아주머니의 전남편에게서 나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주머니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충격적 진실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불행을 알고 접근한 원수의 아들이었던 거죠. 저는 그의 품에서 천천히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고 제 눈에는 이미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군요. 그럼 나에게 왜 접근했어요? 동정이었나요? 아니면 나를 속이고 싶었나요? 아니요, 미영. 절대 아니에요. 상필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여전히 순수해 보이려 애썼어요. 나는 당신이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당신의 눈에서 나랑 똑같은 외로움을 봤어요. 당신이 낡은 집을 보며 슬퍼할 때 나는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된 거라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을 돕고 싶었어요. 그게 사랑으로 변한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준 감각적인 위로를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의 고백은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야릇한 연극이었을까요? 이로 인해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는 중대한 긴장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의 로맨스는 이제 죄책감과 배신의 그림자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상필의 충격적인 고백은 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가 저를 안고 있던 따뜻한 품은 순식간에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죠. 저는 몸을 일으켜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여전히 밤의 적막함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보다 더 격렬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나에게 잘해줬다? 그게 사랑으로 변했다? 상필, 당신은 지금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인해 노골적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순수한 감정마저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영.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천천히 마음을 열어주고 당신의 외로운 눈빛이 나를 향했을 때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나 같은 노총각에게 당신처럼 귀한 분이 이렇게 감각적인 사랑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저에게 애원하듯 말했죠. 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앨범 속 사채업자 김태복의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 남편, 명예, 그리고 나 자신까지.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했어요. 당신에게 나는 뭐였나요? 아버지의 죄를 씻기 위한 대상이었나요? 아니면 그저 외로운 시골 남자의 장난감이었나요? 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상필은 다급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길을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신체 접촉 하나하나가 이제는 저에게 고통이었죠. 손대지 마요. 당신의 그 순박한 모습 뒤에 이런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니.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죄책감뿐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를 밀어내면서도 외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중년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던 이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극도로 심리적인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위기 상황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증폭되기 시작했어요. 이장 박태근은 우리의 미묘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필이 밭일을 하러 나간 사이 이장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저를 비웃었죠. 미영 아주머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밤새 상필이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보네. 그 노총각, 겉은 순박해도 밤에는 짐승이라더니 내가 진작에 말했죠. 이장은 의도적으로 상필을 비하하며 저에게 다시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그 김태복이 빚쟁이인 거 소문으로 다 알아요. 그 자식 아들이라고 뭐 다를까요? 당신 같은 귀한 분이 그런 하찮은 노총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훨씬 잘해줄 수 있는데. 경험 많고 아주 감각적으로 말입니다. 이장의 말은 상필에 대한 저의 불안감과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장이 던지는 말에는 상필에게서 벗어나 나에게 오라는 압박이 담겨 있었죠. 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저는 상필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상필이 다시 제 집에 왔을 때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필, 당신이 죄책감 때문에 나에게 접근한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랑 때문이었는지 나는 이제 구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어요. 이 관계는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상필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미영,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요. 나는 당신을 잃을 수 없어요. 이 집, 우리 아버지가 당신 전 남편에게서 빚으로 가져간 거 맞아요. 하지만 나는 이걸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 집을 다시 당신 명의로 돌려줄게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는 저를 껴안았고 저의 허리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절절한 진심이 담긴 신체 접촉에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의 땀과 흙 냄새가 섞인 채취는 여전히 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죠. 당신이 이 집을 나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과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상필.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원해요. 이 중년의 나이에 나는 당신을 만나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을 줘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필사적이었고 저는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기 직전의 긴박한 순간 속에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남자의 진심은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이 위험하고 복잡한 사랑을 계속해야 할까요? 저의 외로움과 상실감은 이 남자의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인 갈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상필은 무릎 꿇은 채 저의 허리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과 애원이 저의 차가워진 심장을 천천히 녹이는 것 같았죠. 저는 이 모든 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필이라는 남자의 순수함과 헌신적인 사랑을 갈망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성은 그를 밀어내라 명령했지만 중년의 외로움은 그를 붙잡으라 속삭였어요. 일어나요, 상필. 당신의 진심을 믿기에는 나에게 남은 상처가 너무 깊어요.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저에게 닿는 모든 신체 접촉은 강렬한 자극을 주었죠. 저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은 영원히 모를 거예요. 그 고통이 당신을 밀어내게 만들어요. 당신이 나에게 이 집을 돌려준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계속 의심할 겁니다. 알아요, 미영. 나는 당신의 고통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겁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장 박태근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제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김상필, 너 이 자식, 감히 이장인 나를 무시해? 너 같은 노총각이 미영 아주머니를 홀려서 이 마을을 더럽히는 꼴은 못 본다. 아주머니, 문 열어봐. 내가 당신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어줄 수 있다니까. 이장의 만취한 고함이 밤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상필은 격분하여 문 쪽으로 돌진하려 했죠. 저 자식이 감히 어디서. 상필, 가지 마요.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상필이 이장과 주먹 다짐을 한다면 저희 둘은 이 마을에서 영원히 외면당할 것이고 저의 귀농 생활은 완전히 끝날 것이었습니다. 상필은 제 손을 뿌리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기 직전 그는 멈춰섰습니다. 그는 이장에게 달려가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천천히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함께 저를 향한 헌신이 담겨 있었죠. 미영, 나는 당신의 평판을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가 당신에게 준 상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다시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강렬한 신체 접촉 속에서 그는 밖에 이장에게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장님, 들으세요. 나는 미영 아주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처럼 술에 취해 추잡한 소리나 하는 남자와는 달라요. 이 집은 이제 아주머니 겁니다. 나는 당신의 불순한 유혹으로부터 미영을 지킬 겁니다. 그의 선언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이장의 고함 소리는 잠시 멈추었고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상필은 저를 아는 채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받은 상처를 돌려줄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사랑과 안정을 줄 수는 있어요. 당신이 이 마을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게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그의 몸은 단단했고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죠. 이 순간 저는 그의 진심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으려는 죄책감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중년의 저에게 헌신하려는 그의 갈망과 용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밖에 이장에게 들으라는 듯 상필의 뺨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했죠. 상필, 당신이 나를 지킨다면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죠. 나는 당신에게 단순한 위로만 원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원해요. 밤에는 더욱 감각적으로 말입니다. 이장의 욕설 섞인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긴장감이 가득했던 그 순간 서로의 존재를 재확인했죠. 이 결정적 파국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상필은 저에게 이 집을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저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둠과 현재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중년 두 남녀의 외롭고 격렬한 투쟁이 되었어요. 저는 상필의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인 이 복잡한 갈망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완성해 나가야 할까요? 이장 박태근의 만취한 고함 소리가 멀어지고 난 뒤 우리의 밤은 더욱 깊고 애틋해졌습니다. 상필은 저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떨고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헌신만이 남아있음을 저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천천히 저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우리의 관계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상필은 약속대로 이 집의 명의를 저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고 저의 손을 잡고 군청과 등기소를 오갔죠. 그의 행동은 마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장이 퍼뜨리려던 악의적인 소문들은 상필의 헌신적인 행동 앞에서 힘을 잃었어요. 이 젊은 중년의 노총각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고 온 저라는 중년의 여자에게 아버지의 죄까지 짊어지고 사랑으로 헌신한다는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낯설면서도 깊은 인상을 주었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상필이 처음 저에게 접근했던 동기는 분명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죄책감, 외로움, 그리고 저를 향한 순수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가 이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를 지키려 했을 때 그 복잡했던 감정들은 결국 순수한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떳떳하게 연인이 되었고 함께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마을 남자들의 끈적한 유혹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했죠. 한 번은 상필이 제 곁에 누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영, 당신을 만난 후로 나는 처음으로 세상 사는 재미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아야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를 받아줬어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 겁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필, 당신도 나를 구원했어요. 나는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 자신마저 잃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순수한 눈빛과 격렬한 애정이 내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중년의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그에게 받은 감각적인 위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원수의 아들과 피해자의 만남이었으니까요. 나이 차이도 있었고 마을의 시선도 곱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원했고 외로운 영혼들이 만나 뜨거운 행복을 찾았어요. 이 중년의 마지막 사랑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제가 이 고겔이라는 외딴 시골에 귀농한 것은 도피가 아니라 상필이라는 뜻밖의 운명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못된 관계였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원했고 행복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낡은 집의 마당에 앉아 트랙터를 몰고 밭을 가는 상필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후반은 이 투박하지만 진실된 남자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제가 잃었던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